예, 중국에 대한 비호감 지수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.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보수는 친미, 진보는 친중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떠나서 중국이라고 보면 하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.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 콘텐츠를 하시게 됐어요. 네,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. 저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중국에서 그 3년 정도 베이징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. 뭐 중국이 좋아서 간 거는 딱히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싫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들 그러시는데 애들한테 이제 해외 경험을 한번 시켜보자 뭐 네. 그런 생각 때문에 중국을 선택을 했고요. 뭐 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뭐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뭐 애정이나 반감이나 이런 게 뭐 선입견이 없었던 덕분에 네. 뭐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중국 경제의 그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거는 이건 뭐 중국이 좋으냐 싫으냐를 떠나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중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나왔었거든요. 네. 5%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? 실제로 5%가 나온 건가요? 중국 GDP 작년 GDP가 1월 17일에 나왔습니다. 뭐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. 뭐 한 나라 경제를 숫자 하나로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GDP일 것 같고요. 네. 예,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공식 성장률은 작년에 5%를 달성을 했습니다. 규모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. 위안화로 134조 9천억 위안, 뭐 와. 달러로 18.8조 달러고요. 한국 돈으로 하면 2경 7천조 원. 아, 이게 이 경이요? 예, 2경. 아, 이게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잖아요. 예. 그러면 이게 GDP 기준으로 이렇게 2위가 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전 세계 GDP를 100이라고 보면 미국이 한 25 정도 하고요. 1등이고요. 네. 그 다음이 중국이고 17% 정도 됩니다. 뭐 EU가 다 합치면 중국하고 비슷하고요. 뭐 우리나라는 2%가 좀 안 되고 11위, 12위 정도 이렇게 됩니다. 중국의 경제력이 그 정도로 커졌습니다. 예, 뭐 근데 물론 보기에는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천조국 하는 미국이 25고 그렇게 보면 세계에서 미국 비중이 약간 작은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살짝 아, 그래도 들더라고요. 한 나라가 4분의 1이면 큰 거죠? 또 중국하고 미국만 놓고 봐도 네네. 중국이 미국의 70%까지 따라왔다. 이거는 진짜 중국의 큰 나라구나.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네. 그래도 이제 또 반론을 제시하자면 미국은 이제 GDP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강점들이 있죠. 뭐 군사력도 넘사벽으로 강하고 그리고 또 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뭐 전 세계 시총의 50% 아, 갖고 맞아요. 있고 네.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투자들을 하시는 가상화폐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% 이상이 미국 사람 내지는 미국 기업이 갖고 있다고 아, 합니다. 그랬군요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아, 이게 또 미국의 미래다라고 그래요? 주장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. 아,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 또 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뭐 말 나온 다음에 김에 더 비교해 보면 네. 인구는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고요. 중국은 14억 명입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4배 정도 되죠. 네, 그 정도 되네요. 그러니까 인구는 중국이 4배 많고 경제력은 미국이 1.5배.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중국 사람 한 사람의 보다 6배 더 잘 산다. 단순 계산으로는. 예,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뭐 여전히 낮다,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. 예, 미국이 1인당 GDP가 지금 8만 달러 정도 됩니다. 우리가 3만 달러 정도 예, 넘죠. 3만 달러 조금 넘는 걸로 예.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중국은 13,000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13,000달러가 어느 수준이냐? 뭐 우리나라로 치면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좀 경제 발전이 뭐 된다, 뭐 이랬을 때 네. 1995년에 13,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.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중국이 불균형한 모습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네. 나라는 돈이 엄청 많으니까 뭐 달에 우주선도 보내고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도 개발하고 뭐 이런 걸 다 선진국처럼 하는데 국민들은 아직 뭐 상하이, 베이징, 이런 뭐 광저우 이런 부자 도시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작년 경제 성장률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중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본이 공산주의, 네. 사회주의 국가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공산당 일등 독자 하고 있고 네. 그래서 계획 경제를 지금도 합니다. 뭐 자본주의 요소가 많이 받아들여졌고 그걸로 이제 뭐 알리바바나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도 나오기도 했지만 네네. 그렇다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버렸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고요. 음. 공산당 내에서도 그 선명성 경쟁이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더 사회주의 사상이 뭐 정통이다. 아, 뭐 내가 좀 더 색깔 있다. 네. 색깔론으로. 네.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요. 네.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공동부유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공동부유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거거든요. 사회주의적이네요. 네, 그러니까 부자는 기부를 해라. 음. 뭐 세금 더 내라. 뭐 이런 기조가 깔려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회주의적인 사상에서 뭐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계획 경제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매년 이제 매년 초가 되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내놓습니다.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하겠다. 네.
작년에는 목표치를 5%를 내걸고 네. 딱 5%를 달성을 했습니다. 근데 작년 이제 흐름을 보면 1분기에는 5.3%로 좀 괜찮았거든요. 네. 그런데 2분기에 4.7, 그리고 3분기에 4.6, 뭐 이렇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좀 떨어졌네요. 그러니까 5% 달성할 수 있냐 의심이 많았는데 4분기에 5.4%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연간으로 5%를 맞췄습니다. 아, 그렇다면 이게 좀 의구심이 있는 숫자다 이런 건가요?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. 시진핑 주석께서 작년에 9월쯤인가에 네. 갑자기 목표를 꼭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분이 이렇게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정권을 유지에 더 관심이 많으셨고 뭐 예를 아니면 뭐 영토, 그 민족 통합 뭐 이런 거를 그렇죠. 더 강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고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또 중국스러운 일을 하겠구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성장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시 주석은 보통 신년사를 12월 30일, 31일 이때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때 5% 성장을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네. 달성이 된 거죠 그러면. 그렇죠. 그런데 또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스럽다. 뭐 수치를 약간 만지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이냐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저는 좀 다르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네. 중국이 연간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게 1994년부터였습니다. 그 전에는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시대 때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정부 주도하에.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하면서 5년 동안 평균 몇 % 성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치를 제시했거든요. 네. 근데 뭐 94년부터 시작해서는 작년까지 30년 동안 계속 이제 목표치를 내놨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. 1994년에 시작해서 작년까지 30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을까요? 글쎄요, 이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왠지 있었을 것 같은데. 네, 그렇죠. 네. 이 마사지를 하는 나라가 연간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게 3번이나 있었습니다. 30년 동안. 아, 그 마사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.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도 못 맞춘 건지 아니면 마사지를 안 한 건지 아, 네. 약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, 물론. 근데 이제 3번이나 있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네. 이렇게 조작을 계속 해내는 국가라면 그리고 이제 이 성장률 목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. 정권 유지 중요하다 이러면 어떻게든 했겠죠, 조작을. 그런데 3번이나 있었습니다. 네네. 가장 최근에 2022년이었는데요. 그때는 5.5%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3%밖에 못했습니다.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?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죠. 네. 그때는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제로 코로나 봉쇄라는 걸 한 시기였습니다. 아예 그냥 폐쇄적으로 하던 예. 그때죠. 네.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를 2달 동안 봉쇄를 했거든요.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살았고 네. 뭐 완전 물동량 제로 아, 뭐 그런 상태였거든요. 근데 상하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인 게 물론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인구는 상하이가 2,600만, 베이징이 2,300만이니까 인구도 더 많고 실제로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역사가 좀 있는 게 네. 중국이 예전에 세계 열강들이 누구나 땅 따먹기 하러 들어갔던 시절에 1900년대 초반에 네. 열강들이 상하이를 가져갔거든요. 음. 그래서 프랑스 조차지도 있고 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네네. 자기네 땅처럼 살던 때가 있었어요. 네. 그때 중국의 전국의 부자들이 다 돈을 싸들고 상하이로 갔습니다. 안전하다고 생각. 안전하다고. 그러니까 이거 뭐 공산당이 들어와도 안 뺏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 부자가 모였습니다. 아, 그런 마인드. 그러니까 구매력이 엄청난 도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도시를 2달 동안 봉쇄했다는 거는 그냥 경제를 포기했다. 진짜 그렇게 보이네요.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. 그래도 그 시진핑 주석과 중국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가 더 중요하다. 음. 이렇게 해서 봉쇄를 밀어붙였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습니다. 그런데 그게 우리 정책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면이 상하니까. 네. 네. 그런데도 3% 그냥 발표를 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때는 3%가 뭐 비교적 솔직하게 숫자를 내놓은 거 아닌가. 그리고 네. 중국 정부가 좀 달라졌나? 단점을 솔직하게 밝히기로 했나? 뭐 그런 생각도 뭐 들었는데 네. 그리고 이제 뭐 도장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네. 중국 공산당이나 뭐 정부에도 이 경제 지표 같은 거는 정확히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.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. 그러니까 숫자를 일단 조작하는 거는 당시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. 당연히 실제로 만약 조작을 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갭 차이도 날 거지만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. 그렇죠, 물론이죠. 중국이 실제로 내놓는 숫자들을 보면 뭐 특히 중앙 정부 숫자들은 뭐 아주 말이 안 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, 사실. 그렇군요. 거기도 지방 정부가 있나요? 지방 정부가 있으면 또 거기는 스타일이 어떤지 궁금한데요. 예, 지방 정부
국가정부가 중국은 성 그리고 시, 뭐 이제 베이징 같은 특별시 다 포함해서 31개가 있습니다. 오, 맞네요. 중국이 땅덩이는 미국하고 비슷한데 미국은 주가 50개잖아요. 네, 맞아요. 중국은 31개니까 성 하나 그 사이즈는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. 이게 성정부 내지는 또 그 밑에 시들이 있거든요. 네. 시정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중국은 1978년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. 네. 그때부터 경제성장이 최고의 KPI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 관료들의 KPI 1번이 경제성장률이었습니다. 거기다가 중국은 지방선거 이런 거 없고요. 시장이나 군수가 다 공산당에서 내려보냅니다. 아, 꽂는 거군요. 네.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중에 정치에 꿈이 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뭐 공산주의 청년단 여기에 들어가고 대학 갈 정도가 나이가 되면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간에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을 하고 당원이 되고 그리고 또 뭐 공무원도 되고요. 그러면 뭐 20, 30대에 소도시에서 시장을 하고요. 그 소도시를 잘 키워놓으면 중앙으로 이제 발탁이 되죠. 또 중앙에서 몇 년 하다가 너 이제 또 나가야겠다. 그러면 이제 지방 가서 좀 더 큰 사이즈의 지자체를 맡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오고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을 때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경제를 키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방정부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. 네네. 그런데 뭐 중앙정부는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인민은행 뱅커들이나 뭐 이런 금융 쪽 관료들은 해외 유학파도 많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, 뭐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뭐 IMF라든지 뭐 국제기구랑 교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. 네네.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죠. 아, 엄청 엘리트들인 거죠. 예, 그렇죠. 그래서 숫자를 만지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이게 자기들의 이론과 배운 거랑은 너무 다른 행보니까. 네, 그렇죠.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통계들을 보면 뭐 아ля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팩트를 내놨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. 중간중간에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숫자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. 뭐 제대로 하자, 뭐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만지면 어떠냐, 뭐 이런 세력이 약간 충돌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. 뭐 당연하게 앞으로 중국 통계는 당분간 좀 믿기가 어렵겠구나. 뭐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. 신뢰도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군요. 예,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냥 사건 사고이기도 한데 최근에 한 뭐 중국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가 뭐 중국의 실제 경쟁률 성장률이 5%에 못 미친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뭐 징계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바로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, 공안에. 그렇죠? 네. 까오샨원 뭐 이런 사람인데요. 네. 근데 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양반은 그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그 SDIC 증권 뭐 그 회사의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다고 하고요. 홍콩에서 영업하는 증권사긴 하지만 중국의 국영 기업이긴 했습니다. 오, 네. 그런데 이 까오라는 분이 그 말을 한 게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. 그 연구소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뭐 연 포럼에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아,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네요. 네. 근데 뭐 피터슨 연구소가 어디냐 이렇게 알아두시면 뭐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. 그 G2라는 말 들어보셨죠? 그쵸. 네. 뭐 그룹 오브 투죠. 뭐 미국과 중국 이렇게 양대 강대국을 부르는 말인데 네네. 중국에서는 이 말 잘 안 씁니다. 그래요? 잘 몰라요 사람들이. G2를 모른다고요? 중국 사람한테 너네가 뭐 G2야 미국하고 중국 G2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? 뭐 몰랐네. 그냥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. 이 G2라는 말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하면 당연히 미국이 원톱이고 중국이 2등이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뭐 맞짱 뜬다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했을 것 같은 말인데 사실은 중국이 만든 거 아니에요? 네, 사실은 미국이 만든 말입니다. 피터슨 연구소를 설립한 사람 중에 뭐 여러 명이 있는데 프레드 버그스틴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이 사람이 2005년에 처음으로 G2라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. 오. 기록을 보면 중국이 GDP를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선 게 2010년이거든요. 생각보다 꽤 오래됐네요. 15년 전이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2위 올라가기 5년 전에 이미 뭐 미국은 G2라는 말을 만들고 중국을 견제를 해야겠구나. 이런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. 이미 5년 전에 예측을 해버린 거군요. 그렇죠. 네. 예, 미국이란 나라는 예전에 뭐 소련이랑 뭐 냉전 시대도 있었고요. 그럴 때마다 사실은 미국이 훨씬 큰 나라거든요. 네. 그런데도 얘네가 우리랑 맞짱을 뜨려 그러네? 그러면서 아예 그냥 얘네가 너무 센 애들이니까 우리랑 싸워야 된다.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요. 그리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싹을 밟아놓거든요. 오히려.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도 2005년 그때 뭐 그런 움직임을 시작했었을 것 같은데 네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방치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의지를 제대로 실현을 못했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어쨌든 이 피터슨 연구소라는 데는 중국 분석도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중국의 기본적으로 우호적인
데가 아닙니다. 아 그래 우호적인 데가 아니에요? G2라는 말 만들고 얘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연구소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연구소고요. 네네네. 그런데 중국의 경제학자가 뭐 거기 가서 이런 발언했다.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뭐 이게 뭐 이렇게 내부 고발자 뭐 이런 것처럼 충격적인 건 아니었다.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아 충격적인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. 그러면은 이 GDP 발표한 이 GDP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? 예, 이제 이거는 뭐 제 그냥 생각인데요. 네. 뭐 시진핑 주석이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요? 예, 최근에 뭐 한 5년 넘게 경제를 그냥 버렸었거든요. 아까 뭐 상하이 봉쇄도 말씀드렸지만, 근데 이제는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.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는데요. 그때는 뭐 제로 코로나, 상하이 봉쇄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경제를 내팽개쳤는데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? 시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결정하는 공산당 당대회 이게 10월에 있었습니다. 그때 있었군요. 예, 이 5년에 한 번 하는 빅 이벤트였어요. 5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예, 거예요? 임기가 5년이고요. 이제 10년을 채우고 세 번째, 그러니까 5년 임기를 새로 결정하는 당대회가 그때 있었습니다. 네네. 근데 당시에 그 2022년에 시 주석의 연임 전략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통제로 그 연임 반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게 그냥 싹을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. 약간 공포정치 같은 느낌. 그렇죠. 네. 봉쇄가 아주 대표적이죠. 상하이 봉쇄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진핑 바로 전 후진타오 주석 그리고 네. 그 전에 장쩌민 주석이 있었는데 네. 장쩌민 주석이 상하이에서 큰 사람이거든요. 음. 상하이 방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세력이 있습니다. 네네. 뭐 지금 많이 늙었는데요. 어쨌든 그분들이 아직도 권력을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에 싹을 없애려고 봉쇄를 했다. 뭐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. 과거의 색채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자. 예,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22년에 임기 연장을 성공을 했고요. 네, 결국 그리고 성공했고. 임기가 5년이니까 2027년 10월에 또 당대회를 하고 네. 뭐 당연히 사연임을 하려고 하시겠죠. 그렇겠죠. 예. 예.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대만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. 맞아요. 대만하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. 조국 통일 이런 과업을 이루면 그 옛날 뭐 개국한 마오쩌둥, 그다음에 경제를 발전시킨 덩샤오핑, 그런 반열로 예, 조국을 통일시킨 시진핑, 뭐 이런 이제 업적을 세우게 되는 거죠. 하나의 중국 프로젝트를.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경제를 살린다. 이게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공산당이 일당 독재 체제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중국 공산당이 7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오래 집권한 당일 텐데요. 뭐 지도자도 이렇게 뭐 마오쩌둥, 덩샤오핑, 아까 말씀드린 장쩌민, 후진타오, 시진핑 네. 5명밖에 없습니다. 아직까지 5명밖에 없는 거예요? 예, 그렇죠. 마오쩌둥부터. 네, 중간중간에 이제 주석이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실권은 없었고요. 네, 제 최고 실력자 이렇게 하면 5명밖에 없습니다. 근데 앞에 30년, 뭐 개국하고 30년은 마오쩌둥이 그때 뭐 문화 대혁명이나 뭐 홍위병이나 이런 진짜 강력한 통제로 네. 뭐 나라를 잡았고요. 1978년에 집권한 덩샤오핑은 경제 살리기로 민심을 잡았습니다. 1978년부터 코로나 사태 직전 2019년까지 네. 뭐 제가 그냥 재미삼아 뽑아봤는데 네. 42년 동안 중국이 연평균 9.5% 성장을 달성했습니다. 야, 매년마다 예, 굉장한 기록이거든요. 굉장한 거죠, 진짜. 그거를 이제 누적을 해보면 중국 GDP가 이 40여 년 동안 45배 커졌습니다. 주식으로 치면 정말 대단한 건데. 대박이죠. 그리고 공산당이 이렇게 인민들한테 내 말 잘 들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잘 지켰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의 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. 뭐 지지하는 게 상당히 높은 모양이거든요. 그래서 뭐 그냥 참고로 보면 한국은 3공화국 시작인 1963년부터 뭐 IMF 사태 직전 1996년 네. 34년 동안 연평균 10% 성장했고요.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. 그렇죠. 네, 맞아요. 똑같이 이제 42년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도 9.5%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 대단하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했다.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. 한국이. 맞아요. 약간 예. 진짜. 근데 중국도 뭐 그만큼 대단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시주석이 경제에 다시 관심을 돌린다는 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? 경제가 망가지면서 민심이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. 아, 그래서 이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. 저는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사연인 프로젝트 일환으로. 예, 그렇습니다. 뭐 우리가 이제 중국인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왕서방. 왕서방. 예. 네네. 뭐 유대인만큼이나 뭐 장사에 밝고 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돈을 굉장히 밝히는 그런 이제 민족성이 좀 있는데요.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성향을 좀 비교해 보면요. 네. 한국 사람은 명예, 뭐 소위 말하는 가오, 이제 가오에 이제 목숨을 좀 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거 없지 않았죠? 예, 그리고 네. 뭐 성격이 더 이제 화끈하고 불같고 뭐 근데 중국 사람들은 바로 옆 나라인데
좀 차이가 있습니다. 오히려 명예보다는 이익에 더 민감하고요. 돈에 더 민감하고 그리고 또 참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요? 예. 이거는 약간 좀 처음 들어보는 사실 같은데. 네.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 살아보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긴 한데요. 네네. 뭐 예를 들어보면 뭐 술집이다. 우리가 술집에 와서 막 큰 소리를 떠드는 거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. 뭐 이렇게 싸움 비슷한 것도 많이 벌어지고요. 소리도 커질 수도 있고. 예,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일단 술집에 싸움 있다 그러면 뭐 상 없고 무슨 뭐 술병 깨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. 기선제압까지. 예. 그리고 뭐 주먹 다짐 가기도 하고요. 근데 그러니까. 중국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. 진짜요? 예, 예. 끝까지 말로 싸웁니다. 말로. 예. 막 이렇게 뭐 때릴 것처럼 뭐 네. 삿대질하고 뭐 그럼 옆에서 와서 사람들이 막 말리고 막 그런 일은 벌어지는데 네. 때리진 않아요. 그러니까 목소리도 크고. 예. 의외인데? 오히려 사실 중국에서 좀 황당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뭐 그냥 땅덩이도 넓고 인구도 14억이 다 되니까 뭐 별별 사람이 다 있기 인구가 때문에 워낙 많으니까. 예, 뭐 희한한 일 다 생기긴 합니다. 그런데 하지만 중위, 뭐 평균적인 중국 사람들은 이 사고를 많이 잘 안 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때리면 결국 내 손해다. 네. 이런 인식이 이제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죠. 이걸 이제 이런 성향을 장사 얘기로 좀 연결을 시켜 보면 네. 이제 우리가 뭐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면요. 뭐 음식 주문하고 뭐 30분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약간의 사고로 뭐 사소한 거 단무지 뭐 이런 소스 이런 게 하나 빠졌다. 네. 그러면 우리는 음식점에 전화를 하면 보통 뭐 이렇잖아요. 뭐 아마 이제 많은 식당들이 뭐 죄송합니다. 다음에 서비스 드릴게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식당 입장에서는 뭐 배달비를 좀 아껴보겠다. 뭐 이런 심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손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안 시키고 말지 이제 앞으로 기분 나빠져가지고. 예. 됐다 다음에 안 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. 예, 그런 경우가 많죠. 근데 중국은 좀 다릅니다. 예. 그래요? 뭐 어떻게 다르죠?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중국에서도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시켜 먹고요. 네. 그리고 공깃밥이든 뭐 이런 거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요? 그런데 전화하면 무조건 갖다 줍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안 갖다 주면 네. 이 손님이 다음에 안 오겠구나. 손님 놓치겠다. 오.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판 나빠지면 다른 손님도 끊기겠다. 이런 거를 전제를 깔고 장사를 한 겁니다. 이게 좀 민족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뭐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네. 뭐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냉정하게 비교를 하면 잔머리는 한국 사람이 확실히 좋습니다. 그래요? 네. 잔머리 좋은 건 뭐 세계 최고일 것 같은데요, 한국 사람들이.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잔머리가 약합니다. 이거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을 한다. 네. 한국 사람들은 공기 단축 이게 목숨 걸잖아요. 그 기가 단축. 네. 네. 가성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. 가성비는 정말 중요하죠. 근데 이제 이게 안 좋게 나타나면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갖고 뭐 할 일이 10개다. 그러면은 한 3개 정도 안 해버리고 7개 하고서 10개 한 것 같이 보이는 일을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중국인은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. 중국인도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좀 효율성 따지거나 그렇진 않나요? 그 한국 사람보다는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라고 누구한테 돈을 주면 네. 그 임무에서 뭐 해야 될 항목들 세부 항목들이 한 10개 있다. 네. 그러면 거의 10개 다 합니다. 무조건 일단 컴플릿을. 네, 합니다. 네. 대신에 또 10개 다 하면 그 이상 하는 일은 또 별로 없습니다. 그냥 딱 주어진 것만 딱 이렇게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일과 시간 딱 끝나면 알바들도 식당 알바들도 사장님이 있건 없건 그냥 다 퍼질러지고요. 그래요? 뭐 아예 신경 안 써버립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사장님도 네. 다 했으니까 퍼질러든 뭐든 상관 안 한다. 네. 진짜?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로 했다. 네. 뭐 6시가 딱 끝나면 그냥 소파에 가서 누워요. 진짜?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경 나세요. 진짜. 네. 바로 옆 나라지만 이게 네.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.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시진핑과 공산당이 그러면 경제를 살릴 수는 있는 건가요?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. 뭐 그쵸, 어쨌든 예. 돈, 이익에 집착하는 중국 사람들이 뭐 경제가 40년, 뭐 내지는 50년 만에 최악인 상황이거든요. 이대로 가면 아마 뭐 폭동이 날 수도 있어 보이고요. 진짜. 하지만 뭐 중국 지도부가 이런 거를 모를 사람들도 아니고요. 예. 앞으로는 뭐라도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제 GDP로 돌아와서 네. 이번 GDP 숫자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 아닐까. 마사지 한 개.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시진핑과 공산당 뭐 무오류 무결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공산당은 잘못을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경제도 숫자도 좋아야 돼. 뭐 이런 식의 뭐 단순한 뭐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. 그거보다는 이제 경제는 심리다.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경제도 사실 좋다 해야 더 좋아지고 뭐 나쁘다 하면 약간 더 나빠지고 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. 그 생각을 깔고 이렇게 좀 좋은 척을 하는 거 아닌가. 힘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봐도 되긴 하는가요? 이게 정부가 그래도 신경을 쓰니까.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런데 이제 중국이 워낙 경제 규모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. 의사결정 구조도 느리고 상부의 의지, 그러니까
중앙의 의지가 지방 현장까지 딱 전달되는 게 뭐 실행도 오래 걸리고요. 그 안에서도 이제 사회주의를 여전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. 이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싸우면 사회주의가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쉽잖아요. 저 자본가 뭐 경제 살리자고 하면 너는 자본의 나팔수냐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논리에서 밀리기가 쉽거든요. 이 민간 기업들도 뭐 실적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이게 뭐 진짜일까 하는 의심도 당연히 반복될 거고요. 그러겠네요.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가 뭐 공동부유에다가 뭐 제로 코로나에다가 뭐 이런 사회주의 통제 정책들을 하면서 급격하게 나빠진 게 대략 2020년 전후거든요. 네. 저는 그때 그냥 막연하게 한 10년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. 진짜요? 그리고 또 시 주석이 1953년생입니다. 그래서 이제 72이 됐는데 네, 맞아요. 그냥 우리가 그냥 다들 마음 편하게 뭐 종신 집권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길면은 뭐 20년, 뭐 짧으면 10년은 하시지 않겠습니까? 한 80까지는. 예, 뭐 그러면 앞으로도 경제를 살려야겠다 하면서 막 살렸다가 또 통제를 하고 싶으면 또 경제 버렸다가 뭐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. 왔다 갔다. 예, 중국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뭐 이런 관점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이제 화제를 좀 확대를 시켜볼까 하는데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이제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관련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게 중국에게 악재일까?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악재만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요? 보통은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? 중국 입장에서? 그런 측면도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악재만은 아니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. 만은 아니다. 네.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집권 일기 때 굉장히 정말 최악의 상태였습니다. 네, 맞아요. 제가 그 당시 중국에서 만난 분들 경제를 좀 만나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기업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트럼프 욕을 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으로 바뀔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. 트럼프가 드디어 물러났구나. 이제 중국의 뭐 국제관계 최고 석학이라는 교수님하고 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이든이 좀 더 신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. 대화가 좀 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하지만 이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죠. 이게 중국에 대한 적대적 기조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좀 약간 계속됐던 것 같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트럼프는 이 중국하고 1대1 맞다이를 했습니다. 지금도 그렇잖아요. 스타일이 이제 다 1대1로 붙어갖고 제압하는 게 트럼프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근데 바이든은 좀 달랐습니다. 뭐 멀어졌던 유럽, 일본 이런 나라들 다시 다 끌어들였고 전통적인 동맹들 다 동원해서 중국을 포위 전략을 좀 했죠. 오히려 그리고 반도체 수출 통제 이것도 훨씬 강하게 했습니다. 오히려 트럼프 쪽이 더 예상이 가능했겠네요.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G2 만들고 뭐 중국을 밟아놓으려고 했죠. 그런데 못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. 이제 미국이 잘못해서 위기가 벌어진 거잖아요. 네, 미국발이었죠. 그때 뭐 중국이 뭐 의도가 그래 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. 미국 국채 그때 중국에 정말 많이 사갔고요. 그때 아마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이 됐을 겁니다. 그리고 또 뭐 미국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막 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뭐 중국산 저가 제품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인플레가 생각보다 많이 안 왔습니다. 당시 이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,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이 부통령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 중국한테 뭘 세게 할 수가 없었어요. 미국 체력도 약해져 있고 중국한테 약간 빚진 것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국빈 방문이라는 걸 했습니다. 그때 대접은 진짜 지금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였습니다. 초 VIP로 대접해줬겠는데요. 그렇죠. 뭐 레드카펫 쫙 깔리고 백악관 바로 건너편에 블레어 하우스라는 영빈관이 있습니다. 영빈관. 4일 나흘 동안 머물면서 아주 진짜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요. 그러니까 오바마 때 그런 대접을 받고 심지어 바이든은 그때 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중국은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낫겠지 뭐 약간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.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뭐 트럼프 강경 대중 정책 그대로 이어갔고요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뭐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이런 당파를 떠나서 국가적인 목표가 됐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는 이미 또 관세 전쟁 시작했죠. 예, 그렇습니다. 뭐 벌써 시작했죠. 미국이 지난 4일 중국에 10%의 추가 관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.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 관세로 상당히 재미를 좀 봤습니다. 2018년 7월에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중국에 25% 관세를 때리면서 그때는 이제 무역 전쟁, 양국의 무역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고요. 그 관세율을 30%까지 붙이겠다. 뭐 이렇게 했다가 2020년 1월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10% 선까지 내려왔고요. 이제 무역 합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거를 트럼프가
받아냈죠. 일방적으로 받아냈죠. 네, 그렇죠. 그때 한 게 이제 미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어치를 중국이 사준다. 뭐 제품이라고 하면 농산물, 농산물. 예, 뭐 그런 거 위주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국한테는 훌륭한 일을 했는데 네. 그리고 또 금융시장 개방도 했습니다. 뭐 JP 모간, 골드만삭스 이렇게 미국 금융사들이 무역 합의 이후에 중국 정부한테 독자적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한 게 그때가 완전히 개방이 그때가 처음입니다. 그때까지는 모든 회사가 50%까지만 가질 수 있었어요. 아, 이게 좀 제약이 좀 심했군요. 예, 무조건 합자 회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경영권 간섭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이제 미국 증권사 금융사들이 혼자 네. 독자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사실 그때는 저도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네. 1단계 무역 합의 때 읽어보면 다 들어있습니다. 얘네는 언제까지 해줘? 얘네는 언제까지 해줘? 그거 스케줄대로 그냥 해준 거예요. 예, 그렇게 그 트럼프가 일기 때 관세를 뭐 올린다, 네. 붙인다 이런 관세 공격만 5번 했습니다. 그러니까 2018년에 2번 때리고서 협상 무역 이제 1단계 무역 합의 협상을 시작했고요. 네. 한번 결렬됐거든요. 그러니까 2019년에 3번 더 때렸습니다.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인데 네. 그런데 미국이 관세 이렇게 세게 때려버리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. 아, 그럴 수밖에 없죠. 이 단어를 혹시 중국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 중국 지도부가 2020년에 쌍순환 경제라는 거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. 쌍순환 경제. 예. 네네. 이게 재밌는 게 쌍순환이지만 국내 대순환, 네. 국제 순환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개가 같이 돌아가게 해준다는 건데 소용돌이처럼 이렇게. 예.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국내에 대자가 붙어 있습니다. 큰 대자가 붙어 있습니다. 그럴까요? 그러니까 이게 수출 중심 경제 이거를 내수 중심 경제로 바꿔보자. 내수를 더 중시하는. 예,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수가 완전히 죽었고요. 하필 또. 네. 네. 어쨌든 그 중국이 내수를 키워보겠다고 한 게 이 미국이 너무 관세 공격을 세게 하니까 네. 거기 이제 경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좀 덜 해보자. 그러니까 영향을 좀 덜 받아보자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내수 중심 경제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근데 그거 실패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뭐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상당한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. 미국도 잘 알고 있겠죠. 네, 그렇죠. 예, 뭐 집요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. 중국이 최근에 이게 또 이슈였죠. 딥시크라는 AI를 또 내놨어요. 이게 미국 제재가 그러면 과연 효과가 있었나 이런 의문도 남고 중국이 미국한테 한 방 먹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진짜. 그렇죠. 이 딥시크는 진짜 관점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네. 뭐 이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, 뭐 그런 관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기술만 보면 뭐 기술 측면에서 딥시크가 진짜 유능한지, 굉장히 저예산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게 네. 그게 가능한 건지 뭐 그러니까요. 이런 거 당연히 살펴봐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또 미국 반도체 제재가 그러면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네.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쓴다면 개인정보 유출 어디까지 되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AI 뭐 이쪽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성능 부분은 제가 뭐다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제가 이게 중국에 대한 뭐 약간의 기본 지식을 갖고 보면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예. 네네. 뭐 일단은 그게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한국정보통신연구원 뭐 이런 국가기관에서도 매년 소프트웨어 경쟁력 발표를 하는데 네네. 우리는 막연하게 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잖아요. 인도가 보통 이런 공학 쪽에 워낙 좀 잘하고 수학이나. 그런데 그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그 순위에서도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2등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중국에 뭐 IT 소프트웨어 인재가 그렇게 많나요? 구조적으로 그런 게 이제 한국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네. 한국은 지금 이제 의대 열풍이잖아요. 지금도 그렇죠. 네,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일단 의대부터 가잖아요. 네, 그렇죠. 중국도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의대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이게 중국 의사들도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. 음. 그 예전에는 사회주의 국가라 중국에서 의사를 하는 거는 그냥 뭐 월급이 뭐 선생님 수준? 그러니까 뭐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굉장히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.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네요. 예, 그랬는데 이 민영병원이라는 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. 중국에도 미국처럼 막 수술 한 번 하면 수천만 원씩 받는 그런 병원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네네. 어쨌든 그래서 의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대 인기는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중국의 최고 인기 학과는 컴공입니다. 칭화대 컴퓨터공학과, 네. 뭐 베이징대 컴퓨터공학과 이게 제일 커트라인이 높습니다. 진짜 그렇구나. 컴공이 소프트웨어잖아요. 네, 그렇죠. 거기서 알리바바나 텐센트, 화웨이 이런 기업에 갑니다. 일단 거기만 들어가도 뭐 연봉 1억씩 받고요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년씩 경력을 쌓고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. 창업해서 뭐 한 3, 4년에서 회사를 키운 다음에 다시 그 회사를 뭐 텐센트든 어디다 파는 겁니다. 그럼 막 수천억씩 돈을 버는 거예요, 그걸로. 네, 그렇죠. 네. 당연히 그게 제일 선망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러니 뭐 소프트웨어에 인재들이 몰리고 그런 인재 기반이 있으니까 반도체 제재 뭐 이러면서 이제 첨단 반도체 못 쓰고 저사양 반도체만 쓸 수 있는데
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. 근데 또 이게 반도체 통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했냐 뭐 이런 의문도 있겠죠? 이 핵심이 엔비디아가 하는 그 반도체인데요. 엔비디아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이죠. 네네. 엔비디아가 그 미국 통제가 있었던 2022년 가을부터 이제 중국에다가 최고 사양 칩을 못 팔게 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AI용 반도체는 H100 뭐 이런 게 있는데 맞춤형 중국 맞춤형으로 H800을 내놨고요. 공식 발표를 보면 딥시크는 H800 2,000개 뭐 이 정도만 써서 지금의 성능을 내고 있다고 하고, 근데 오픈 AI는 뭐 성능이 H800보다 2배 이상 뭐 좋은 H100 이걸 써서 16,000개 쓴다고 합니다.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이거 단가가 안 나오는데 이러면? 네. 중국 시각에서 보면 지향점이 좀 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딥시크는 이 상황에서 이 한정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뭐냐, 이것부터 파기 시작해서 지금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 같고요. 근데 오픈 AI는 그만한 AI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닐 거고요. 아예 세계 넘버원 독주 뭐 이런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? 지금도 1등이지만. 네. 그러니까 아마 투자도 더 많이 하고 AI 오픈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도 사람보다 더 뛰어난 AI 뭐 이런 걸 만들고 있지 않을까. 네네. 지향점이 달라서 결과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사양 H800 칩만 갖고서 지금 수준의 AI, 그러니까 딥시크의 수준의 AI를 만드는 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?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시장에선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 네네. 미국 정부는 아마 그 정도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딥시크 뭐 훌륭하다, 괜찮다, 쿨하게? 뭐, 예, 약간 그럴 수 있다 이런 반응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게 딥시크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중국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. 아, 그런 건가요? 당연한 건가요, 이게? 그 예를 이제 또 이거 들어서 말씀드리면, 중국에 이제 가서 산다고 하면 네. 우리가 누구나 필요한 전화기를 개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우리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이제 비대면 그냥 인터넷으로 전화기 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가입도 통신사 가입도 할 수 있고. 네. 근데 중국은 여전히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영업점에 가야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가서 가입을 할 때 얼굴 동영상을 찍습니다.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네. 카메라를 보면서 움직여줘야 돼요.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네. 동영상 인증을 해야 됩니다. 내 얼굴을 통신사에 제출을 해야 스마트폰이 나옵니다. 근데 뭐 중국에 통신사가 3개 있는데 여기가 다 국유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뭐 내 얼굴 정보가 그대로 중국 정보로 들어가는 거죠. 전화기를 개통할 때부터. 그 중국이 이제 AI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안면 인식이 세계 최고라고 하거든요. 대리점에서 30초 동안 얼굴 동영상으로 찍는데 뭐 그렇겠죠. 그렇죠. 수천 명 모여 있는 데서도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누가 누군지 다 가려낸다고 합니다. 무슨 영화 같은데. 그러면 어딜 가든 뭐 제 위치가 뭐 파악이 된다 이런 느낌처럼 들리는데요.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. 네.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. 제가 디즈니랜드 이런 이제 테마파크를 가본 적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가면 지하철역 같은 데서 내려서 그 테마파크에 입구가 있고요. 네. 한참을 들어가서 쇼핑몰 같은 거, 음식점 이런 거 그런 거리가 있고, 그걸 지나가서 이제 개찰구 티켓팅하는 데가 있잖아요. 네. 뭐 그런 데를 이제 한 10분 정도 걸어간다라고 하면 모바일로 뭐 여권번호, 카드번호 이런 거 넣어서 표를 미리 샀을 거고, 네. 그걸 이제 가서 바코드를 보여주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온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그쪽에서. 그거야 뭐. 네. 예,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10분 정도 들어가서 핸드폰에 있는 나 이제 표 샀다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 그쪽에서는 제가 들어오면서 어딘가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줍니다. 아, 너 맞구나 이렇게. 와, 잠깐.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. 약간 이건 아닌데. 우리는 예를 뭐 사건 사고 일어났으면은 CCTV를 돌려본다든가 사후에 그런 걸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약간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. 약간 그 좀 소름 돋는데.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딥시크도 뭐 수집하는 개인 정보들 보면 뭐 이건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수집된 정보, 모든 데이터를 중국 내에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. 이렇게 아예 그냥 공지를 합니다.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국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약관에 보면 뭐 수집한 정보를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광고나 분석 파트너에 공유할 수 있다,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제3자의 공유가 가능하다, 이런 것도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물론 이제 오픈 AI나 뭐 다른 AI도 동의가 있으면 뭐 공유할 수도 있겠죠. 이런 미국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수준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딥시크는 그런 거 없습니다. 동의하는 순간 100%다 가져가는 겁니다. 진짜 참. 제가 뭐 중국인이거나 중국에 살고 있다, 그러면 뭐 이거 아니어도 털릴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. 어차피 뭐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거고.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쓸 것 같고요. 근데 뭐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굳이 뭐 써야 하나 뭐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. 다른 발전한 오픈 AI나 뭐 이런 AI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요. 진짜 중국에서 직접 특파원 하시던 분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네? 뭐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좀 중국을 바라보게 돼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거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나라잖아요.
앞으로도 그러면은 특별한 이런 이슈 그리고 당신들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,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재미난 주제 가지고 저희 한번 찾아와 주시고 네. 지금 중국 부동산 굉장히 문제라고 하니까 이것도 다음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 중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중에 네. 맛집도 좀 아. 소개 한번 하는 그런 타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것도 아주 훌륭합니다. 중국 음식은 아주 훌륭합니다. 아 진짜 나중에 꼭 부탁드릴게요. 이거 뭐 알겠습니다.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네, 그럼 오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